네이버 다음 구글 창에서 뉴탐사 검색, 뉴탐사 홈페이지 누르고 오른쪽 상단 햄버거 버튼 누르면 회원 가입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튜브 앱 실행하고 뉴탐사 검색하고 뉴탐사 클릭하고 상단에 뉴탐사 회원 가입 링크 클릭하면 회원 가입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발적 구독료는 뉴탐사의 힘이 됩니다. 월 정기회원으로 뉴탐사를 도와주세요. 이쪽 화면이죠? 네, 카메라. 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 관한 진솔한 수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자,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탐사를 하신다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러네요. 옛날에 이제 뭐 할 때는 그때는 뭐 네. 이 고정 출연도 하고 그랬는데 네. 뉴탐사 하고 난 처음 왔는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탐사 프로에 나와서 네. 무슨 뭐 탐사 프로에서 얘기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거기는 왜 이렇게 길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길고 아니 그냥 길어도 네. 죄송합니다. 길어도 재밌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템포가 있으면 네. 근데 네. 박태영이나 네. 현진구나 두 분 똑같이 모노 네. 템포야. 네.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야 그래서 내가 저기 나가봤자 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겠다. 그럼 오늘은 어떤 도움이 그래서 몇 번 이제 인터뷰 네. 요청이 왔을 때도 네. 제가 별로 안 나왔는데 네. 제가 어쩌다가 네. 맨날 근데 최근에 와서 쇼탐사라는 걸 만드셨잖아요. 네. 쇼탐사는 제가 몇 개를 봤어요. 아. 쇼탐사는 그냥 볼 게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특히 김어준 뉴스공장 까는 거 보면 재밌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보다가 있는데 어쩌다 내가 그걸 보니까 이제 자꾸 뜨는데 네. 뉴스다가 뜨는 거예요. 오. 뉴스 첫 번째가 떴어요. 네. 근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니까. 이야. 아니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 재미나게 할 줄 아네. 아니 그래서 제가 알고 전에도 몇 주 전에 인터뷰 요청이 와서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려서 뉴스다는 제가 출연하겠다. 뉴스다는 그래서 제가 그러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능을 썩이지 말래니까. 그러고요. 수다 진짜 할 일 잘했네. 아니, 저도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또 뉴탐사 또 시청자 가운데서는 네. 또 이렇게 이렇게 점잖은 이 모노톤으로 가는 것에 네. 또 익숙해지시고. 익숙해지시고 아니요, 그건 그런 좋죠.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이 네. 저기 김진애 저 의원이 우리 뉴탐사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막 흉본다 네. 그런 얘기 우리한테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고자질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 김진애 의원은 우리 뉴탐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러다가 모진이 힘들겠구나. 네. 갑작스럽게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한테 긴장하지 말고 받으라고 아니 근데- 긴장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전에 김시봉 네. 기자가 한번 인터뷰 네. 요청하는데 나 재미없어서 안 나가요. 이때가 되면 갈게요. 네, 그랬는데 그때가 뉴스가 왔군요. 보면서 그래서 굉장히 그날 굉장히 재미나게 그때는 재미나게 저쪽에서 했어요.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네. 오늘은 포맷이 다른데 분위기 좀 하여튼 바꿨습니다. 오늘 네. 우리 새로 만났으니까 네네. 자 우리 건배를 합시다. 자, 우리는 뉴탐사 뉴수다의 건투를 위하여. 참고로 맞습니다. 아닙니다. 네. 여기 자리를 바꾸셨는데요. 네. 제 공간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저쪽에 그 재미없는 뉴탐사 시대가 있고요. 저쪽에 좀 편안한 소파가 있고요. 네. 여기는 책상 분위기입니다. 네. 약간 공부하는 분위기긴 한데 그 오늘 사실 뉴스다를 노크를 하신 거는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한참 그죠? 제가 벌써 네. 그러니까 2주 전에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마음을 거의 정했으니까 정해가지고 그러면 이때 왜냐하면 이번 주 초에 당연히 이제 발표하고 딱 하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썰을 풀어주리라. 네. 그러고 했는데 모든 게 이제 무산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요? 지금 12시가 돼서 문이 닫혀버려가지고. 추가 공모 지금 이제 5명 안에는 지금
못 들어간 거죠. 못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추가 공모 때 네. 그때 그죠? 아니 근데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저 응원해 주신 분들께는 일단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러 가지 심려 끼쳐드리고 지금도 이제 응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일단은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요. 네. 저는 당연히 추가 공모가 있으리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박용진 의원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박용진 의원님도 출마를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3.1절 지나면 추가 공모 한다. 그래서 그때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막 하고 있다가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끝심하게도 박용진 의원은 나만 벌어놓고 자기는 영전. 부총리급으로 가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제 잘못이고요. 네. 그리고 바로 뭐 일요일 날 발표한다 그래서 그 전에 바로 조승래 사무총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많이 했는데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한다는 안 게 확정이 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지난 일요일 날 발표가 났는데 그 다음 날 변수가 생겼어요. 일단은 이제 부산시는 이제 추가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 박홍근 6명 안에 원래 6명이 있었거든요. 네, 6명 그렇죠. 그분 한 분이 네. 기획재정 장관으로 내정이 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가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다시 또 전화를 또 드렸죠. 네. 사무총장님께.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들을 다 하시는 겁니다. 기존의 후보들이 반발을 할 거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제가 또 도장 이럴 깨기를. 때는 또 전화를 돌리니까. 드렸습니다. 도장 깨기를 SNS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다 화요일 날 다 전화를 드렸더니 아주 반가워하시는 분 있고 그냥 마지못해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데 본인만 찬성 안 하면 또 그렇죠. 이상한 또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여하튼 5명에 다 환영한다. 찬성한다는 거 받고 네. 다시 또 이제 그거를 갖다가 다시 또 들이댔죠. 네. 그랬더니 또 그래도 안 됩니다. 야. 이유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하고 두 개가 있네. 첫 번째는 네. 기존 후보의 반발. 두 번째는 통상적으로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지난번 제가 2022년에도 제가 경선에 나갔잖아요. 그때 송영길 후보하고 마지막에 경선을 했는데 그때도 마지막에 추가 공모를 하겠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낙연이 나올지도 모른다. 아하. 또 박영선이 나올지도 모른다. 아하. 이거 가지고 추가 공모를 하겠다. 난리를 쳤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때도 그러시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그때 전략위원장이셨대. 그래서 자기가 그때 한 거라. 그러니까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또 한편은 빠졌으니까. 그래도 하신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 후보들이 지지율이 잘 나온다 이거지. 당시에는 후보들이 이제 별로 그렇게 송영길이나 김진애는 높이 안 나와서 추가 공부를 할 필요성도 있었으나 지금은 잘 나오기 때문에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저기를 하는데 이제 강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는 연락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고위원들께서도 굉장히 호의적이신 분들 많고요. 네. 여러 의원님들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좀 이래요. 조금 이게 길어지고 그다음에 합당 이슈 때문에 왜 지난 한 달 동안 난리를 쳤면서 네. 열기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좀 변화가 필요하고 경선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솔직히 지금 석 달 남으면은 온 지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 전쟁. 국힘은 무슨 뭐 복면가왕도 하고 한국 뭐 야구 왕인가 뭔가 이것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미리 다 결정해 놓고 가만히 선거 운동 다니면은 확 꺼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지금 이번에 이란 그 전쟁 난 것 때문에 주가 시장도 지금 다행히 회복은 했지만은 이것도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저는 결정은 조금 늦게 가고 그 대신 선택지를 좀 넓혀놓고 경선은 경선대로 치열하게 가고 여러 가지 고민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도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후보는
우리가 6월 3일 날 선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사실 4월 말쯤 결정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야 붐업이. 붐업도 이렇게 그리고 여러 후보들이 뛰면은요 일단 좀 붐업이 돼요. 네, 그리고 뭐 그리고 정책 가지고도 그 다음에 정책 가지고 붙고 네. 그 다음에 막 경선 가지고 붙으면은 경선에서 요새는 또 짤이 유명하잖아요. 짤이 막 또 누구랑 붙었다더라 오늘은. 그 다음 날은 누구랑 붙었다더라. 뭐 이래가면서 막 하마평하고. 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해도 돼요? 네. 왜냐면 지금 네. 저한테는 가장 현안 이슈니까 네, 그래요. 열심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후보들 몇 분도 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예비 선거를 갖다가 그냥 있다가 저 온라인 토론회 2번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결정한다는 네. 거예요. 투표로. 선거하더라고요. 3월 말에. 네. 말도 안 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하고 거기서 3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3명에도 여성이나 저기 청년이 청년 없으면은 같죠. 세 번째 그걸 집어넣겠대. 난 그것도 막 짜증이 나죠. 아니 결선으로 가면은 2명이 치열하게 더 치열해집니다. 그러면 그다음 더 재밌어요. 네. 그렇게 해줘야지 왜 3명을 해가지고 쿠션을 만드냐고요. 거기다가 여성을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여성한테 표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또 왜냐면 너는 어차피 네. 들어갈 건데 뭐하러 네. 찍어줘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아니 앞으로 4주 동안에 그냥 이거만 하고 온라인 토론회 2번만 하는 게 말이 돼요? 1대1도 붙여보고 2대2도 붙여보고 이 주제 저 주제 가지고 붙여보고 3대3으로도 붙여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근데 그래요. 네. 민주당에서 이거를 결국엔 최종적으로 안 해버릴 경우는 어떻게 네.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추가 모집을 안 네, 합니다. 추가 모정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속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우려서 출마 여러분들이 하라고 그러면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네. 저는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선거는 마지막까지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그래서 저도 또 마지막으로 공간위원장님을 설득을 또 하고 있는데 공간위원장님은 사실은 이제 뭐 심의만 하시는 거지 모든 게 조승래 사무총장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설득이 안 되면 어쩌겠으나 요번에 이제 룰에 대한 거를 아주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서 공관위원장님이? 아니요. 저기 사무총장. 후보들이. 후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바꾸면서 추가 공모도 하자. 왜냐 5 후보가 다 찬성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들어오는 걸 바라는 분은 좀 판을 흔들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좀 붐업을 시켜주기를 새로운 바라는 어젠다도 많이 내시고 어젠다도 하니까. 내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미 2번이나 출마를 해봤기 때문에 일단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정책도 준비가 돼 있고 그러니까 와서 촥 흔들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되면 어떡하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됩니다. 아니, 그러시면서. 실제로 후보들이 네. 이 토론회 2번 하는 거 가지고 당연히 직접 욕을 하더라고요. 이게 인터넷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 토론회를 계속 또 더 해야 되는 거 그럼. 아니냐 요구를 계속 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서울시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선거가 됩니다. 뭐 제일 관심이 갈 텐데. 네. 그렇죠. 근데 맹탕으로 그렇게 가면은 최종 후보 된 사람한테도 안 좋아요. 그렇죠. 특히 걱정이 솔직히 지금 정원호 후보가 제일 유리하다고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분 토론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한 봤어요. 번도 못 네. 봤어요. 지금 솔직히는 공약도 발표 안 했습니다. 이 방송에 오늘 저녁에 나가는데 제가 만나면 물어봤어요. 공약은 언제 발표하세요? 아직 구청장이라서 발표를 못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공약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 준비가 된 사람인지 할 수 있는 거. 순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버프를 좀 받고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바람이 들어간 아니, 근데 상태거든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몰라요. 저도 이름만 아니, 제가- 유명하고. 강장님도 얼마 전에 한번 아니 지나가면서 제가 요 얘기야.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네. 저는 이분 성함을 4개월 전까지 몰랐어요. 저도 왜냐하면 왜냐하면 대부분 저도 그럴 거예요. 구청장을 많이 꽤 알거든요. 네. 그리고 구청장 출신 왜 이해식 구청장, 유명한 구청장, 문석증 구청장, 또 김성환. 그러니까 왜 구청장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정치권에 알려져 있어요. 다 알거든.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거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그만큼 정치적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소문 듣기로는 이분이 임종석
보좌관이셨죠. 보좌관 됐습니까? 8년 동안 보좌관 하다가 아. 픽업이 돼서 구청장으로 나오셨다는 그렇군요. 얘기까지는 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사실 그 총선에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임종석 전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총선 나오겠다 그렇게 성동구가 핫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비켜준. 뭐 하지 못하고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전현희 의원이 이제 당선됐었죠. 그렇게 원래 그때도 총선 나온다고 했었고 뭔가 이제 근데 어쨌든 뭐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부각하면서 그냥 그 의원 출신 이제 후보들로 그냥 그동안 좀 이렇게 똘망똘망 했다가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캐릭터가 딱 딱 나타나. 나오면서 사실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좀 텐션이 좀 붙은 높아지고 거죠. 붙었죠. 약간 뭐 이재명 그 성남시장을 좀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민주당의 이제 전략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은 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이 김재룡 의원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같이 승선을 시켜서 한번 일단 출발을. 네.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렇다고 한 명 더 추가된다고 해서 무슨 경선 관리 비용이 이변이 무슨 더 일어나거나 늘어나거나 그런 것도 것도 아닐 아니고. 텐데 왜 굳이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의원님이 좀 그동안에 지금 합당 파동 이후에 너무 좀 당 지도부를 찍힌 게 아닌가. 그러니까 괜히 이번에 네. 김진애까지 아니, 경선 아니 제가 해봐야. 이거는 있는데 제가 그렇게 그 출마를 결심하는 걸 좀 힘들어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합당 파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부터 이제 합당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우연하게 하여튼 그날부터 방송 자리에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렇죠. 김어준의 기획설이다. 그다음에 당권, 조국의 대권 뭐 이런 거를 제가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규정을 한 바람에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찔렀다고 그러더라고. 저 사람의 판단은 맞다. 이 판이 많이 흔들렸죠.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 다음에 유시민 선생님 나오고 이해찬 총리 돌아가시고 뭐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 지선전 합당 제안을 거두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잡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딱 결정을 한다라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쪽에서는 추가 공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좀 가라 이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또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런 그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간에 제가 저는 이제 합당 반대 수혜점은 됐습니다. 수계. 네. 그래서 이어가는 수계. 기획자. 김진애 의원님 그러면은 우리가 열린 민주당 과 민주당 간에 또 합당을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합당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분 아닌가. 아니요, 저는 뭐 합당은 지금도 언젠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명분과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듣자마자 반대하는 거 보면은 뭐 조국을 싫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솔직히 작년 8월부터 이른바 수상한 낌새를 계속해서 느끼면서 야, 이게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거를 계속해서 말하자면 좀 이렇게 비상체계를 갖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어떤 거 있어요? 아니 수상한 낌새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조국 사면을 일찍 추진하느냐. 그렇죠. 첫 번째 그다음에 거죠. 그것 때 왜 김어준까지 나서느냐. 또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느냐. 그리고 사면돼서 겨우겨우 지지율을 까먹고 사면을 했더니 나와서 첫 인터뷰로 왜 뉴스공장을 가느냐. 거기서 왜 대통령 나갈 거냐 출마할 거냐. 묻느냐.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이게 있다라고 아니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당대표 뽑을 때, 당대표 뽑을 때도 김어준 공장장의 태도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공격적이었어요. 물론 평소에도 뭐 누구 띄운다 이러는 거는 다 알잖아요. 가령 예컨대 뭐 저하고 박영선 단일화할 때도 저 주저앉히고 막 이러는 거 아니면 다 알아요. 뭐 그런 거 뭐 웬만큼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조금 수상할 정도로 세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심상치 않다. 이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가 좀 이제 행보를 잘못하시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게 주저앉는 모양이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하여튼 이상한 인터뷰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이상하게 생각한 게 유시민 장관님들의 인터뷰예요. 유시민들의 장관의 인터뷰가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인터뷰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오고 정준희 교수하고도 인터뷰 나오고 그런데 그러다가 검찰 개혁안 가지고 뜨겁게 붙더라고요. 이렇게 검찰 개혁안은 저쪽을 이른바 이렇게 뭉치기 굉장히 좋은 이슈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화로 삼겠구나. 이재명 정부를 공격을 하는 기화로 삼겠구나. 이건 뭐 여지없이 그러더라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나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합당을 갑자기 들고 나오니까 이거구나. 타이밍이 이제 그때. 이걸 가지고 예열된 빌드업을 한 상태에서. 거구나. 딱 알아챈 거죠. 사실 제가 정 촉이 대표- 좋습니다. 느낌이. 정 대표 선거 직후에 네. 제가 그 호남의 그 유력 정치인들 뭐 이런 의원실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얘기가 솔직히 그 정청래 대표님은 자기가 조국 밀어준다고 하고 다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신뢰할 만한 그 의원실에서도 위치가 있고 그 의원실도 어느 정도 그 대표할 수 있는.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때부터 저도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합당 나오면서 그 말이 좀 실현이 되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자꾸 이렇게 좀 김어준 또 이렇게 당 지도부 너무 계속 나를 세우시면 이렇게 경선에서는 아니 뭐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 같은데 경선 합류기 어렵다. 아니 근데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뭐 이 생각은 해요. 저는 정청래 대표나 조국 대표나 이런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판단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획도 하고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런데 김어준은 위험합니다. 김어준은 지금 하는 거는 이거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민주당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그리고 저는 김어준이 하는 일이 정청래 대표도 망치고 또 조국 대표도 망친다고 생각을 해요. 조국 대표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줄이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합당은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합당은 총선 전에는 아마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만약 총선 때 잘 안 되면은 대선 때는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결선 투표가 생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조국 대표가 끊임없이 진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합당을 지금 특히 이 시점에 반대를 한 건 뭐냐면은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대표로서 바깥에서 반대 의견을 낼 때는 정확한 견제 세력이에요. 그잖아요. 견제 세력은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도 좋아요. 그런데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안에 딱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당청 갈등의 그렇죠. 수괴가 되시는 그렇죠. 수괴가 또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당내 분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럼- 견제 세력이 아니고 그렇게 분란 세력. 되면은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을 뿐만이 아니라 조국 대표한테도 굉장히 이게 힘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있으면 한 3년차 지나면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조국 대표가 미운털이 더 박혀요. 문신의 폭이 너무 없어요. 너무 적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균선 역할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가 지금은 그리고 바깥에서 그래도 저는 속으로 잘 연대해서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물밑 협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어떻게든 국회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리라. 저는 그렇게 줄 알았더니 갑자기 저렇게 폭탄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잘 안 보이게 됐던 일들이 이번에 너무 이렇게 보이게 드러나니까 글쎄요. 사람들이 다들 이건 아닌데. 그 생각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경계심을 저처럼 경계심을 다 갖게 된 그렇죠.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끔 얼핏 말씀하셨지만 김어준 씨가 이거를 기획한 것 같다는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아니 왜냐하면 저는요. 근거는 또 솔직히는 김어준이 혼자 기획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세력이 좀 있게 마련이니까 거기에 제가 특정인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어준은 이른바 스피커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가지고 있는 오너고,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팬클럽도 엄청나고, 뭐 그러니까는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파워 브로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파워 뒤에 브로커가 아니고 파워 브로커. 파워 브로커라는 게 브로커 중개인 역할을 하는데 권력을 가지고 중개를 하는 겁니다. 권력 중개인으로. 이게요, 굉장히 유명한 책의 이름이에요. 제가 제 인생을 바꾼 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제 인생을 바꿨고, 또 20대 말에 이 책을 만났을 때 제 인생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시를 중으로던 파워 브로커의 일대기를 그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뉴욕시도 이제 권력의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선출직에는 안 나가. 그런데 맨날 누구 밀어주고 밀어주면서 거의 50년 동안 모두 이 사람 공직을 맡으면서 주무려는 거예요. 밤의 뉴욕을 대통령. 바꾸고. 밤의 대통령. 뭐 밤인지 낮에도 하지. 근데 그런 게 언론에서는 더 많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뭐 광고 쪽에서도 굉장히 그런 게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워 브로커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5년 전에 정확히 저기 김어준이 2021 파워 브로커 역할을 한다. 2011년에 21년에 제가 정확하게 했어요. 그때 서울시장 선거 네. 그때 막 저거 하고 그럴 때 파워 브로커 짓 하지 마라. 그 저기 뭐야 그거 그때 정확히 얘기했는데 그때는 뭐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고 나는 뭐 뉴스공장에서 잘리고 이러더니 그러니 뭐 지금은 이제 다 같이 뭐 나서서 그러는데 저는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파워 브로커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인이 하듯이 뭐 중앙은 안 했습니까? 뭐 JTBC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나? 뭐 YTN도 그렇죠. 조금만 누구나 아니 뭐 뉴탐사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인플루언서로서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건 그리고 이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또 다른 면모를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의 숨은 거를 이렇게 파헤쳐주고 그렇죠.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지 어느 쪽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어느 쪽 방향으로 가겠다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출연자 나와서 물어보는 질문 맞아요. 그 다음에 아침에 하는 지령, 뭐 지령 같은 아침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게다가 여론조사까지. 그야말로 1인 뉴미디어, 그러니까 1인도 아니에요. 뉴미디어 그룹의 1인자입니다. 오너입니다. 오너가 나서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다. 본인에게도.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우리 사회에는 더 위험하고 이거를 지적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 악수 장면이 편집 KTV,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최민희 그 과방위원장이 막 취재에 나서서 그렇죠. 그걸 또 딴지 확인해 게시판에 보고. 보고까지 하고 글쎄 말이죠. 그거 좀 그러니까 뭐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정말 저는 나쁜 게 어저께 아고라에 가서도 이제 이 얘기를 저걸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김어준 공장장이 그렇게 뭐 하나를 뭐 사흘씩이나 연달아서 하면은 딴지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분노를 해요. 반일 분노를 하고 다 같이 나가가지고 막 사람의 공격하고 이게 완전 감정 노동을 시키는데 정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게 만들거든. 그러면서 막 분열을 일으킨단 말이죠. 네. 아니 그 자체가 이간질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김어준 씨하고 네. 이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이 좀 있는데 그 예전에 한번 그 윤석열 정권이 이제 막 출범하고 난 뒤에 간단히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약간 좀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인데 딱 김어준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회사를 만든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뭘 만들면 100% 다 내 거다. 내 거로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 다 100% 소유겠네요. 그렇죠. 100% 소유죠.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는 그것이 굉장히 이게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외려 더 시끄럽고 혼란만 가중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너무 확신에 차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론에는 이게 공적인 구조를 위해서 사실 이게 지분 제한도 두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좀 불필요한 이제 규제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은 한 사람이 딱 책임지는 오너가 딱 잡고 일관된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항을 하는 매체에 있어서는 확실하죠. 네. 그게 상당히 강하게 갈수 효율적이게 있고.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단순히 저항 매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김어준 미디어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집권 야당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집권 야당의 괴벌스네.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어준 나왔을 때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명랑 무슨 뭐 컨셉으로 나온 그렇죠. 그런 것도 재밌었지만 사실은 나는 MB가 싫어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쫄지 마. 한겨레에서 뭐 이런 쫄지 거. 마. 그러니까 나는 MB가 싫다. 그 시절에 나는 이명박이 싫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그렇죠. 대놓고 얘기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같이 쫄지 말자. 그리고 같이 해보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논리를 제공해주고 운운하는 게 굉장히 반갑고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그런 게 일종의 영웅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걸 꽤 좋아해서 그 이전에는 제가 강준만 선생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강준만 선생이 또 인물과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인물과 사상도 1인 기업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그래서 안티 조선 가지고 또 사회를 완전히 한 번은 흔들어 봤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이른바 뉴스공장이라는 걸 가지고 일종의 권력, 서울시라는 권력하고 이제 이게 맞물려가지고,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가 야당이었으니까, 이게 뭐 어느 만큼의 역할을 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거기 들어갔던 거예요. 힘 좀 얹어주려고. 그때는 제가 더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른바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사를 한다는 게 보입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게 저는 되게 그런 거 잔소리하는 사람이고 그때 다닐 때는 잔소리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제일 심해졌다고 생각을 한 거냐 하면은 제가 무슨 오늘 이거 분석하러 나오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열린 민주당 만들어질 때부터입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그게 문재인 정권의 3년 차인데 그때 이른바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왔잖아요. 그때 몰빵론. 양정철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고요.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 김어준 공장장하고 둘이서 더불어시민당을 같이 만들고 인선을 다 같이 했어요. 그건 뭐 그러니까 아는 사람 다 아는 얘기죠. 그걸 다 했으니까 그래서 열린민주당을 누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만든 당이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꽂은 거니까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을 누른 거 몰빵론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심해진 겁니다. 그때부터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드러내놓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드러내놓고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점점 더 심해져서 뭐 여러 사건이 생겼죠. 뭐 정봉주 사건도 생겼고 뭐 등등의. 그런 성공의 기억들이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걸 강화해 갔나 봐요. 네. 거기를 벗어난 게 이재명 대통령이죠. 거기를 벗어난 게 김진애죠. 왜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맨날 그 농담하면은 제가 김어준은 자기 손바닥 위에 안 올라오는 사람은 싫어해. 그잖아요. 자기 손바닥 위에도 놀길 바라는 거예요. 파워브로커 그렇잖아요. 자기 손아귀 위에서 놀아줘야 그래 나한테 이권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안 해주니까. 그리고 귀찮게 굴면 싫어하죠. 그리고 정말 싫으면 그냥 밟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몰라 어떻게 밟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밟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껄끄럽지. 껄끄럽잖아요. 본인은- 이재명 딱 나가서 대화하는 거 보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껄끄럽고 전형적으로 이렇게 거리감을 두면 아니 불편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농담은 주고받으시나 뭐 그렇게 좀 썩 저기 한 거 아니에요. 하하호호 느낌보다는 인터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인들하고의 인터뷰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제 어느 정도의 권력자가 됐을 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걸 지키는 거죠. 그게 김민석 총리도 그랬고 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느끼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거 되게 싫어했어요. 옛날부터.
그 김원중 공장장이 아니 왜 문재인 대통령 그때 이제 후보자죠. 후보가 나오면 갖고 놀라고 그래. 나 왜 그런 정말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아니 왜 그렇게 이제 버릇없이 구냐. 무슨 뭐 뭘 따라 해보라는 운동 뭐 이런 거. 네. 그때 박원순 시장한테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거야. 보여주는 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저는 그런 거 근데 무지 본인은 못 뭐 참아합니다. 저 반문 친명이라고 네. 주장을 하더라고요. 김어준 씨는 몰라 그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니, 지금 어쨌든 요새 좀 예, 예. 너무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다른 프로그램에 김호준 공장장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손바닥 위에 놓고 싶어 하실지 모르지만 김원중 공장장은 국민의 손바닥 위에 있다고요. 우리 다 알아. 왜 그런 말 하는지. 왜 그런 사람 불러서 다 왜 읽혀, 그 지금. 질문 하는지. 다 읽혀. 이제는. 이제 보이죠. 다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우리가 거의 20여 년 보고 왔으니까, 무슨 동기에 의해서 왜 저런 걸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읽히니까, 그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감사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작년부터 이게 바람이 서서히 빠지기를 바랐는데, 근데 지금 마지막 모험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모험을 하느라고 하다가, 이제, 들켰죠. 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합당 이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저는 이제 미국 이란 전쟁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란이 좋아한다는 좋아해, 소리 어떻게 전쟁을? 감히. 아니 관심을 좋아한다는 게 갖고 아니라 있는데. 예, 그런 관심이 뉴스를 있는데. 요즘 많이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란이 이렇게 된 거 그냥 계속 가보자라고 하고 이제 계속 결사항전을 하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그 김어준 씨도 어쨌든 지금 나의 의도가 누군가들에게 드러났든 말든 난 끝까지 간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봐요. 예, 끝까지 가고 그러고 봐요.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근데 뭐 이제 약간 굉장히 이런- 근데 좀 위험한 싸움을 건 게 지금은 이제 김민석 총리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거의 노골적으로.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이제 어쨌든 김어준 공장장은 어쨌든 그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한 스피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사실 이걸 지금 이제 총리를 겨냥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정부에 공격이까지도. 대한 공격이죠. 네. 네. 그전에는 뭐 정성호 공격했고, 네. 그전에는 봉옥 공격했고, 수시로 바꿔가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봉욱은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어서 검찰 개혁을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 김민석 총리 공격하는 건 이미 이제 읽히잖아요 대충. 결국 8월 때문에 그렇다. 8월 달 그 검찰 개혁안 TF가 총리 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그렇죠. 거기다 타격이 이제 거기다 집중되더라고요. 책임을 네. 묻는 거예요. 이제 결국 당대표 선거 때 김민석 총리가 근데 나오면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법사위원장 야당의 주자. 그 야당은 조금 그러면서 이제 빌드업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빌드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른바 젊은 검찰, 그 다음에 이쪽에 법사 이쪽을 이른바 자기한테 우호적인 세력으로 갖다 박자. 뭐 이런 뜻 아니었어요. 네. 전선을 이제 그쪽으로 만드는 거죠. 아니 근데 오늘 이제 김진애 의원님 모신 건 사실 서울시장 네. 후보로서 의견을 좀 들으려고 온 지금 건데 이게 뭐 그 얘기를 너무 그 얘기도 좀 하고 정치 얘기로 좀 하세요. 가서 네, 네. 원래 수다가 그런 거죠. 원래- 제가 안 원래 그래도 그 수다가 누구 이렇게 뒷얘기 하는 게 아니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김어준 기획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지금 그렇게 보면 이제 김진애 의원님을 지금 서울시장 그 이 경선 버스에 네. 합승을 지금 안 시키는 그 결정도 아니, 이것도 김어준 기획설로 아니요,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는 아닐 그건 거라고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 예. 저는 이 얘기는 들었어요. 예. 조승래 사무총장님은 예. 정청래 대표님 말만 듣는다. 정청래 대표님은 누구 말도 안 듣는다. 오직 한 사람만 빼고. 한 사람은 상단 논법이 이 얘기까지는 네. 들었습니다만 네. 그냥 농담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 뭐냐면 저는 정청래 대표님한테 개인적인 저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것도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경선에 들어가면 굉장히 활기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훨씬 더 서울시장 저기에 대해서 물론 껄끄러운 분들 있을 겁니다. 정은호 청장님 같은 분은 좀 껄끄러울 거예요. 제가 그동안 비판도 비판한 것보다 저는 검증을 하셔야 된다. 검증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검증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지역 정치를 했다, 지역의 구청장을 했다라는 거는요. 그야말로 지역 정치의 가장 바닥에서 있었던 겁니다. 행정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행정가라는 이름으로 자꾸 하는데 지역 정치에 왜냐하면 솔직히 아시다시피 지역 정치가 정치의 가장 밑에서 끈끈하게 서로 뭐 이권도 주고받고 누구도 챙겨주고 뭐 등등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행정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구청장을 행정가라고 잘 사실 안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2013년에 처음 13년 전에 처음 봤는데 그때 제가 했던 사단법인에서 모셔서 이제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거였어요. 한 6명의 그때 유명한 사람 다 왔습니다. 지금 뭐 김영배, 김성환 뭐 이런 이해식 이런 근데 잘하는 사람들만 불렀어요.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풍모는 대통령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내가 저기를 하겠다. 그리고 꼬리를 통해서 몸통을 흔들겠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자기의 철학과 이념과 소신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눈여겨봤죠. 저 사람 심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제 질문할 게 있는데 구청장이랑 네. 시장은 또 기초단체장이잖아요. 네.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은 서울이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25개가 있잖아요. 근데 구청장은 대개 위임 받은 거를 대행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일상적인 행정, 그야말로 제설 하는 거, 뭐 쓰레기 치우는 거, 그다음에 복지 행정,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많고, 그냥 도시 계획을 한다라든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뭘 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못해요. 근데 성남시는 서울시장하고 똑같은 급이에요. 자기가 도시계획권도 갖고 있고 예산권도 다 자기가 갖고 있고 사업 인허가권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고 뭘 해야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오늘 이거 뭐 많이들 보시겠지만 저는 송수동의 성과를 저는 솔직히 이명박 시장의 성과로 보거든. 그래요? 제가 아는 거는. 갑자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책에도 송수동이 네. 있어요. 제3의 공간으로 태어나는 거. 근데 그거는 이명박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박원순 시장의 네. 성과로 보고. 아유. 아니, 근데, 두 개, 이 성수동에는 2개의 얼굴이 있어요. 네. 박원순 시장의 얼굴, 그 다음에, 이명박의 얼굴. 두 얼굴이 있습니다. 성수동에는. 근데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 얼굴은 그냥, 정원호 총장이 가져가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받쳐드린 거죠. 그건 잘하신 거고. 근데 그건 박원순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명박 시장이 한 게 바로 서울숲은 좋은 건데 주변에 온갖 신자유주의적인 개발, 50몇 층짜리, 네. 75층짜리 막 개발을 다 허가를 했거든. 그다음 그 앞에다가 정비 전략지구라고 그래서 전략정비구역이라고 엄청난 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만약 이게 이명박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가잖아요. 오세훈도 그대로 따라했는데 그렇게 되면 성수동의 운명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정원호 총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양반은 갈등을 피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 박원순도 좋아. 이명박도 좋아. 좀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지금 이명박이 했던 거는 지금 이제 전략정비구는 아직도 지금 20년째 그냥 묶여 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초고층 들어오기만 바라고 있거든. 또 그런 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런 거. 만약 개발이 일어나면은 성수동을 어떻게 침범하지 않을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셔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제가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못마땅해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정치인이자 행정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갈등이 도시는요 끊임없는 갈등의 장소예요. 여러 가지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여기하고 여기가 갈등하고 이런 가치와 저런 가치가 갈등하고 이 소유주와 이 소유주가 갈등하고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이거를 소화를 같이 시켜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과연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동구에서 뭐 무슨 주민 지지율인가 네. 뭐 이렇게 90%가 넘었다라는데
92%, 92.7% 제가 그것도 기억나는데 뭐 98% 받은 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다른 두 개 구역이 마포나 이런데 근데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것도 이미 다 저기가 됐는데 구청은요. 구청장은 되게 그 주민들이 당신들의 민원을 풀어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걸 편안하게 해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잘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 뭐 자기 개인 전화번호는 아니지만 업무 전화번호 해서 민원도 받고 필요하면은 제설도 잘해주고 저는 굉장히 안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뭐 한강에 거기 한강에 있는데 아무 데서나 있으면은 그 물도 갖다 놓고 그랬대요 식용물. 근데 저는 그런 거는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왜 주민들을 버릇없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실 물은 자기가 준비해야지. 근데 그런 거 하면서 맞아 인기를 끄는 이게 포퓰리즘적인 행정이거든요.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지지율이 높습니다. 하긴 제가 들었던 얘기도 예전에 어디 출장을 갔을 때 핸드폰을 이제 손에서 안 놓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이재명 대통령도 뭐 정청래 당대표도 핸드폰 많이 보는 걸로 유명하지만 저도 많이 봐요. 아, 네네. 어쨌든 그런데 그 끊임없이 보면서 뭐 누구 어느 곳 앞에 쓰레기통에 문제가 있단다 가봐라 이거를 출장 중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 오니까 네. 민원이 오니까 그 민원을 저는 왜냐면 그런 걸 전혀 대단하다고 보지 않는 게 이런 거 공개해 놓잖아요. 그럼 거기로 다 와요. 그럼 그거 해가지고 딱 보내면 돼요. 이거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보내면 담당한테 보내면은 그럼 끝. 그래서 그럼 민원 뭐가 처리가 어려운 일이야? 정말 빠르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저기 뭐 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게 뭐 일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열심히 그 주민들의 민원을 들으면 바로바로 해결하는 그런 이제 그 좀 이렇게 성실한 뭐 그런 차원에서는 평가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쯤 되려면 사실은 이제 좀 자기가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서울시는요. 일단은 이제 하던 대로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구청장을 잘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관심이 있어서 안전,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구청장들이 잘 알아서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시장이 큰 거를 고민해야 되는 게 있죠. 고민해가지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25개 구를 아우르면 거기서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산은 또 어떻게 네. 나눠주고 그다음 어디에는 어떤 특정 뭐 기능을 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여기는 먼저 허가해주고 여기는 이런 것들은 이제 광역단체장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이거는 보통 그다음에 뭐 쓰레기 매립지는 어떡할 거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히 저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내일인지 모레인지 모르지만 이 양반이 뭘 가지고 정원호 청장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올지를 봐야 내가 마음을 정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 보고 제가 출마 결정을 하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 내놓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뭐 3월 8일이나 돼야지 너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더 늦어지겠다 싶어서. 그런데 그건 필요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솔직히 후보들도, 다른 후보들도, 기존에 뭐, 요것들을 문제를 요렇게 풀겠다라는 거는 많이 얘기하지만 크게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좀 안 보여서 조금 걱정은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갖고 있죠. 어떤 게 혹시 있으실까요? 어떤 거? 네. 가장 크게 제가 요번에 기존으로. 요거 이제 제가 자료화면 준비했는데 조금 이따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요번에 그거 하나만 공개했어요. 서울에 요번에 이제 제가 서울시장에 나가면 캠페인의 슬로건이 있잖아요. 슬로건이 뭐냐 하면은 업서울, 업서울러예요. 업서울, 업서울러. 그게 뭐냐면 서울을 업시키고 서울 사람을 업시키겠다. 이건데 나는 잘못 알아듣고 네. 없어 을이 없다. 다 답이 되는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 뭐. 그래서 업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게 왜 업이냐? 또 왜 서울러냐? 이 얘기를 이제 많이 네.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이제 할 때는 무슨 뭐 박주민 요청하면 기회특별시, 기본특별시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업서울이냐? 지금 서울은
다 모든 걸 업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서울로라는 말을 붙였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제가 2부에서 이토록 서울 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2부가 서울 사람에 대한 책을 쓰는데, 제가 서울 사람을 이름을 서울로라고 붙였습니다. 요새 시중에서는 가끔 쓰는 말인데, 제가 아예 했는데, 요새 서울로라는 말이 옛날처럼 꽤 많이 잘 쓰여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새 서울로들은 하여튼 세대가 좀 달라. 1, 2인 세대인 것도 있고, 하여튼 프라이버시도 있고, SNS 다 쓰고, 잘 놀러 다니고, 혼자서 잘 놀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외국 사람들하고도 소통도 잘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 시대가 이게 세계 도시로 뜬 때예요. 네. 그러니까 뉴욕에서 뉴요커라는 말이 떴을 때가 딱 100년 전입니다. 1925년. 그 전에도 뉴요커라는 말이 꽤 쓰였었어요. 그런데 뉴요커라는 잡지가 공식적으로 생기면서 뉴요커가 뜨면서 완전히 세계 도시로 뜨게.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떴던 거예요. 런던어라고 그러잖아요. 런던어라는 말이 뜨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18세기, 19세기 사이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국주의의 런던이 말하자면 이제 전체를 패권을 가지고 했을 때 런던어라는 말이 떴어요. 그럼 이제 지금 서울로라는 말이 뜨는 거는 심상치 않은, 이거 심상치 않은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로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 이제 즐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난 게 그 작년에 나온 영화 캐데언, K-pop 디먼 헌터스에서 말하자면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겁니다. 거기서 왜 골든 노래가 up 이러면서 얘기했잖아. Our voices. It's our moment.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up with our voices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팝스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골든을 불러가지고 혼문을 일으켜서 세계를 구원하는 사람들이거든. 만약 이렇게 웅장한 말하자면 비전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비전이 지금 나타날 때다. 우리가 위기도 있지만 이 위기가 지금 엄청나게 새롭게 대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바꾸어 나가는 이 에너지는 업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서울로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에다 이렇게 써놨지. 930만 서울로의 모든 재능을 끌어내서 더욱 비범한 서울을 만들고 싶다. 멋있네요. 에너지를 업하는 건 좋은데 집값은 좀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그러면 업하는 게 뭘 업하는 거냐. 제가 사실 8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 4가지, 또 문제되는 괜찮은 서울 4가지를 했는데, 문제되는 서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똘똘한 한 채 서울이라는 게 제일 문제야. 이게 똘똘한 한 채를 만드는데 온갖 하는 바람에 그냥 보급률 자체가 97%밖에 안 돼요. 되게 지금 지방에 가도 110%거든요. 근데 서울만 그래. 근데 이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나 오세훈 시장은. 그럼 그거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싸고, 그 다음에 우리 김시몬 기자도 부담 가능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만드는 거로 정책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걸 바꿔야 만나요. 근데 저한테는 완전 묘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임기 안에 4년 동안에 100%는 만들겠다. 저도 서울로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서울로 됐어요. 그러면 이전 선거에서는 그 역세권 미드타운 개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잠깐 몇 번을 역세권 미드타운 개발, 그 다음에 진짜 개발 이렇게 다 얘기한 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되도록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된다. 이거를 한 게 첫 번째 제 공약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청와대에 보고한 것도 굉장히 다른 종류의 공급 발상을 제가 만들어서 지금 뭐 채택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대회비라서 말을 못하는데 국가정축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저희가 제안한 보고를 했군요. 아무래도 그래서 대통령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대통령 소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 곁에서
더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왜 이거 안 하시고 나온다는 제가요. 제가 만약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제가 워낙 위원장을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위원장 하면은 제가 만약 서울시장이 되면은 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거에 한 1000배, 10,000배, 1,000,000배쯤 할 수 있어요. 아, 판을 완전히 흔드실 수 있는. 아, 완전히 흔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솔직히 이거는 저는 주택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울에 가장 힘든 게 이 팍팍한 서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돈 줄 꽤 거죠. 버는데 힘들어. 그럼 뭔가 맨날 내가 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이게 팍팍한 서울의 굉장히 문제인데, 저는 이런 걸 할 때 팍팍한 서울이라는 걸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부담 가능 주택 업 100%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 시민의 부수입 50만 원 업. 이거를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거 할 텐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AI 시대에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이거는 운명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기본소득 가지고 다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는 게 부수입을 만들어내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모든 걸 다 공공에서만 할 수 없어요. 새로운 도시 경제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지역 경제 이런 거로 해서 자기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일상 화폐를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을 너무 잘 지키면은 그러니까 잘 걸으시잖아. 그럼 건강 화폐를 줘요. 이건 건강보험, 의료보험공단하고 엮어서 할 수 있는 의료비는 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가령 타던 차를 김시몬 기자가 팔아버리면 탄소 저감 화폐를 드려요. 이게 교통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가령 재활용을 잘하면 환경 화폐. 그다음에 지역에 푸드센터에 가서 콩나물을 자기가 길러서 팔거나 아니면 거기 사서 먹거나 하면 푸드 화폐를 드려요. 이런 지역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월 최대 50만 원까지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확실히 저는 MIT 출신이기도 하고 기업가 출신인 게 왜냐하면 저는 그냥 돈을 드리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을 드리더라도 이왕이면 자기가 내가 번다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그게 나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내 삶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의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면서 이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제가 이게 박주민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박주민은 맨날 깎아주겠대. 그리고 뭐 주겠대. 자꾸 그러는데 나는 이걸 갖다 키워주겠다. 그 파이를 키우고 돌아가게 하겠다. 교통시키는. 네. 이게 새로운 도시경제의 모델인데, 이거를 일부, 박원순 시장이 좀 하려고 그러다가 거의 잘 못하고 갔어요. 뭐 몇 개만 조금 하다 갔는데, 이거는요, 그때는 못하던 걸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AI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위기가 너무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려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흔히 이제 제3섹터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맞습니다. 경제하고 공공부문 실제로 사회적 말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이게 기존의 경제하고 엮여져서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왜 주택 문제 제가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 공공임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다는 100%는 아니더라도. 그럼 그 중에서 나오는 거는 말하자면 지역 개발 화폐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거기서 임대 사업이나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게. 임대료를 그렇게 화폐로. 네, 공화폐로.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전체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건데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재원은 거.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왜냐하면 이런 거는 좀 이제 김진애 아니면 잘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하면은 맨날 요새 AI 때문에 난리를 치잖아요. 네. 뭐 AI 가지고 뭐 하는 거 뭐 자율주행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것도 다 합니다만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피지컬 AI 중에서 AI 주차를 도입하고 싶어요. 주차. AI 주차. 로봇 주차, 발렛 주차입니다. 근데 이거를 주차를 도입을 하면 뭐가 되냐 하면은 지금 주차장 지하에다 주차장 짓는 거에 공사비의 30%를 때려 넣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사비 올라가서 착공도 잘 안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AI 주차를 적어도
뭐 4년 안에 할 수, 지금 뭐 제한도 해놨고, 그거를 해놓으면은, 왜냐하면 지금 5대 다가구니 이런 거 같은 것도 왜 추천 못 해가지고 네, 다 일대 네, 치고 네. 막 그렇죠. 난리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근본적인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 빈자리를 로봇이 알아서 거기 대준다? 아니 이제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원대한 계획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사람이 네. 끌고 지하로 끌고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그 다음에 그 안에 환경도 훨씬 더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빈 데가 있으면 내 집에 빈 거를 만약 이게 전체로 컨트롤하면 내 집에 빈 거는 우리 집에도 한 4개 정도가 비거든요. 그럼 그거는 빌려줄 수 있어. 임대로. 이거를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는 거를 그쪽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차에 얽매여서 지난 몇십 년, 50년 정도를 이루고 저 차일 있는데 때부터 이런 거예요. 그 카카오가 그런 때문에 굉장히 아니 이런 중요한 걸 하다가 하면은 내가 막 발표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이거는 저긴 게 왜 그 전현희 내가 만약 모든 지금 후보들을 제가 공격을 하는 건데 전현희 후보가 왜 그 DDP를 허물고 네. 거기다가 새로 맞아요.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그 가성비 제일 낮은 건물 내가 정말 때려 부수고 싶은 건물 하면은 DDP를 둡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때려 부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거 지금 20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제 아이디어는 리모델링해서 다르게 좀 더 잘 쓸 수 있게 하는 거로 하고 그 대신 그거 얘기하는 게 K-pop 페스티벌을 하자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래요. 그거를 꼭 동대문에다가 꼭 해야지 좋은 건 아니다. 물론 거기다 했으면 좋았지. 근데 꼭 그거 아니다. 저는 스케일을 더 크게 아예 코첼라 모델로 가서 수도권에 짓자. 수도권에 하자. 코첼라 아세요? 서울 시민들이 안 가면 모르죠. 모르지. 저 알아요. 모르지. 알지. BTS 가고 막 블랙핑크 가고 가서 하는 조금 거. 외곽에 있어가지고 도시에 사막에서. 왔다가 네. 도시에 왔다가 근데 글로 그게 가잖아요. LA에서 외곽 지역에 네. 사막지대에다 그 코첼라를 하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연간 10월 달에 30만이 와요. 5만이 아니야. 30만이 와. 30만이 와가지고 돈은 다 LA에다 뿌리고 가요. 그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하지만 수도권에도 뿌리지만 서울에 대부분 뿌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후보가 되면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인천시장 같이 하자. 같이 하고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 이럴 때 수도권 투자회사를 같이 만들어야 돼. 여태까지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내가 맨날 짜증이 나는 게 맨날 싸워요. 쓰레기 매립증 하나하나 어쩌고 아이디어가 조금 하고. 키워드가 참 기발하네. 이렇게 수도권 하는데. 주식회사. 수도권 투자 투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투자 성장 주식회사를 만들 여기다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왜냐면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지금 5국 3특으로 해가지고 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줍니다. 그럴 때 이제 서울과 수도권도 이제 1국 아니에요. 1국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워낙 그 중에 하나가 되면은 우리도 같이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이게 뭐냐면은 이른바 컬처 경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수도권이 앞으로 발전할 거는 무슨 뭐 데이터 센터나 뭐 여러 가지 뭐 여전히 금융은 굉장히 강하겠지만 뭐 제일 큰 게 컬처 경제예요. 네. 컬처 이코노미 쪽을 키워야 이게 서울러들이 일할 곳도 많아지고 하여튼 새롭게 뭐 이제 또 다른 K-pop 디버넌터스도 나오고 그러겠죠. 저는 방금 얘기하시니까 이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랑 같이 얘기해서 뭘 만든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늘 불만이었던 게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글쎄 말이에요. 5호선 연장이 여기다가 네.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거기다 하겠대. 네. 꼭 그 목련이 피면 네. 서울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맞아. 그렇지. 통합 얘기. 네. 이게요. 제가 그레이터 서울이라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행정구역을 넓히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너무 저기 하는데 서울의 많은 가능성들이 변방에 있어요. 그러려면 수도권 시각을 가져야 되거든. 그리고 교통 문제가 그 남양주 거기 있잖아요. 네. 그거 되게 좋은데요. 맞아요. 남양주하고 그 창동 네네. 그쪽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상계동만 했잖아요. 예. 상계동은 주로 이제 주거만 때려 넣었는데 여기에다가 일자리들을 만들면서 하는 게 굉장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런 겁니다. 김포 5호선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서울시장 자기 아니, 지역 서울시장 만들어 좀 할게.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
뭐 김진애 이제 의원님은 반드시 그 민주당 그 서울시장 경선 후보에 참여시켜야 될 것 이러니까 안 같아. 거의 뭐 매기가 될 것 같은데. 완전. 궁금한 게 벌써 세 번째 서울시장 출마를 말씀하셔서 이제 세 번째잖아요. 네. 근데 그토록 서울시장을 하고 싶은 이유가 방금 얘기한 이런 아니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에 3부에 서울시장 30년을 쭉 썼는데 서울시장이 솔직히 서울시가 왜냐하면 저도 도시계획 한 사람으로서 서울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매력적이고 복합 아니 문제가 많아서 더 신나는 도시 뭐 이런 거 문제가 많으면 전 우리 도시화 하는 사람은 더 신나요. 아, 갈등 이걸 해결을 풀어야지 이걸 뭐 새로 해야지 막 이러면서 역시 공대 출신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푸는 게 재밌어. 공대 나온 사람들은 풀어야 굉장히 해결을 이걸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저도 쭉 제가 서울시장을 뭐 출마 과정부터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깝깝한 게 많죠. 그러니까 가령 고건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스템 시장으로 그 DJ하고 잘 맞아서 잘 하긴 했는데 그냥 반도 그렇게 개발을 싫어해. 그러니까 좀 하라고 이거 만나를.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차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명박이가 차고 들어오면 또 신자유주의로 완전히 가가지고 완전히 도시를 서울을 완전히 수익 모델로 만들어 버리고 그냥 돈 빼먹고 도망가.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황태자 오세훈이 나와가지고 그 벌어둔 돈으로 막 멋있게 뭐 디자인하고 난리를 쳐. 그래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나서 할 수 없이 박원순 시장을 저도 굉장히 중요해서 박원순 시장을 갖다가 놓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신 분인데 문제는 3기에 가가지고 서울에 필요한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게 가령 뭐 거기뿐만 아니라 영등포 쪽에 여의도 영등포 쪽에 할 수 있는 데가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앞에서 얘기하면은 오케이, 멋있다, 뭐 이러고 하고 갔다 오시고 나면은 말이 달라져. 근데 이 양반은 그야말로 그런 패션이 없는 거죠.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돌파할. 왜냐면 열정이 있어야지 그걸 돌파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리고 저기 뭐 개발 뭐 35층으로 다 잘라내고 뭐 다 이런 거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세훈이 들어와 가지고 또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뭐 오세훈이 이런 쓸데없는 한강버스 했으니까 나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반작용으로만 가면 안 돼요. 도시는 서울 같은 도시는 사실은 모든 게 다 필요한 겁니다. 사람 중심의 새로운 지금 이제 팍팍하고 막 똘체 서울로 해가지고 비싸가지고 못 살겠는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컬처 경제를 어떻게 일으키고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개발도 해야 되고 사람 경제도 이걸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깝깝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솔직히 요번에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뭐 꽤 연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나오면 밀어주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속으로 마음에 든 사람은 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 그냥 김민석 총리. 저는 실패해본 사람을 좋아합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은 항상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생각을 하고 했는데 뭐 한 달 전에 완전히 그냥 뭐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설득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 되셔서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후보들 보니까 영 좀 마땅치는 않고. 왜냐하면 조금 이제 성에 안 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일상적인 행정도 당연히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들어가면 이제 저거 하거든요. 인수위원회 하거든요. 인수위원회 하면 와가지고 서울시 그 공무원들 다 속여요 앞에서. 좋은 말로 발고 뭐 저거 해요. 깨부셔야 돼요. 그거 깨부수려고 그러면 알아야 돼. 그걸 알고 저기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거 모르면 판판이 당합니다. 판판이 이게 좀 카리스마가 좀 있는 게 필요한데 저는 좀 그런 걸 잘 알죠. 제가 뭐냐면 제가 그래도 도시 개발 전문가로서 제가 디벨로퍼들이 무슨 농간을 하는 거는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뭐가 있으면 요건 니네들 뭐 때문에 이러는 거지. 제가 그냥 금방 알았죠. 꾼들을 알아보시는. 꾼들을 알아보는 뭐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념에 의한 정책으로 이렇게 굴러가다가 어떻게 보면 오시면 이 실용이라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튼 것처럼 그렇게 잘 맞아서 갈 것 아니, 같다는 되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개- 그런 거, 그거는 확실히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하고 좀 스타일이 비슷한 것도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좋은 게, 이재명 대통령은 공대를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통해서 자라난 분 아니에요. 숫자에 능하세요. 저는 공대 출신이라고 전 숫자하고 도면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안 속아요. 그 다음에 당장 전화 오면 이제 맨날 기획단, 우리 기획단에서도 맨날 저기 하면 돈 쓰지 말라고. 그건 돈 쓸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뭐 저기 하면은 일단 뭘 보고가 왔는데 업 시키겠다고 가져왔는데 목표에 수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막 뭐 수치가 없는데 내가 믿을 수가 있냐 통계가 뭐든지 통계가 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내가 믿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그런 게 좀 다르죠. 네. 그 제가 좀 여쭤보려고 몇 개 준비했는데 저 해서요. 그 중 하나가 그 한강버스. 네. 저는 사실 그 태국을 예전에 갔었는데 그 태국에 이제 버스 있잖아요, 수상버스. 네네. 저도 아주 너무 즐겁게 재밌는 탔어요. 거예요. 네. 너무 재밌고 좋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잘 될까 서울에서도 근데 이제 나름 기대를 하긴 했었어요. 잘 되길. 근데 이제 문제가 정말 많은데 네. 문제 많으면 이제 즐겁다고 열정이 생긴다고 네. 하셨으니까 그건 어떻게 하면 근데 좋을까요? 이거는요, 이거는 저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한강은 일단은 그런 통운선을 하기에는 굉장히 하상 계수 때문에 워낙 계절차가 너무 많은 데라서 태국만 하더라도 열대 지역 아니에요. 네. 사시사철 비슷해. 똑같죠. 물이 조금 많을 때 있고 조금 작을 때 뿐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운영이 가능한. 그리고 그래서 걔네들 도시 구조 자체가 되게 웃기는 게 바로 이거 타고 바로 넘어가면 바로 그냥 저기서 일하고 바로 여기서 네. 퇴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대중교통 도시 구조. 구조가.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뭐 저기 있잖아 왜 버스 돌아다니는 버스 네. 타듯이 딱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강의 구조 자체가 한강은 워낙 수계가 넓습니다. 그냥 넓어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을 반토막으로 갈라놓는 거지 이렇게 뭉치게 하는 데는 잘 못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름에는 물이 좀 많고 겨울에는 얼어서 붓는 이런 데다가 이걸 통근용으로 하겠다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시스템이 뭐가 이제 조금 되면은 나중에 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일부 뭐 이제 워터프런트에 무슨 뭐 호텔이나 이런 거 해놓고 뭐 하고 이러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요. 통근은 유람선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람선은 근데 지금 물론 있어요. 왜 거기다가 돈을 투입을 하는 거야? 왜 통근버스라고 주장하느냐? 통근버스라고 해야 서울시에 예산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거 속임수 아니에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한강에 몇 개의 워터프론트에다가 거기다가 개발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식당도 열고 카페도 열고 거기서 사업하게 해주고 광고판도 붙이고 이건 뭐야? 서울시장이 완전히 그냥 광고판 장사하는 거죠. 그건 누구한테 물려서 그런 걸까? 저거는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넌 누구한테 물렸니? 그 다음에 종묘 앞에 78m 가지고도 충분히 개발이 일어나고 이미 관리처분까지 끝났는데 왜 145m? 넌 누구한테 물렸니? 뭐니? 뭐 때문에 이러는 거니? 냄새가 그 바로 생각이 나는군요. 딱 나는 거죠. 딱 나는 거지. 그런 썩은 냄새는 뭐 딱 그래서 좀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뭐 저는 약간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뭘 활용하고 싶어요? 그냥 유람선 한강버스 아이디어 자체를 그 디벨롭해. 대중 수상 버스로 어떻게 우리나라는 안 될까? 뭐 이런. 태국에 가서 사세요. 그러면 아마 여기보다 좀 날지도 몰라. 근데 제가 저번에 백마강인가 거기 가니까 거기서 수상 버스예요. 근데 육지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 차가 그냥 물로 들어가요. 네. 한 바퀴 돌고 다시 땅으로 기어 나오더라고요. 네. 차라리 유람선. 다 좋아. 차라리 그런 거면 왜냐면 한강까지 김포에서 한강까지 가는 데가 너무 멀거든요. 네. 나는 짧은 유람선을 저도 한강에 여러 가지가 있어 짧은 유람선을 굉장히 기기묘묘하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도 뭐 골든 버스를 골든 한강 버스를 운영한다라. 그러면 또 이제 외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나도 한번 타볼 거야. 막 이러면서 할 거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하는데 그걸 굳이 통근버스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겉멋 때문이고 바보이기 때문이고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저희 합니다. 딸이 요즘 아이돌을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유람선 한 대 정도는 그 연습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공연하는 그런 유람선이 있으면 네. 그 외국 친구들이 와서 볼 거 아니에요, 그 네. 친구들. 아 그렇게 하고 뭐 가능하겠네.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 여러 가지. 왜 그게 이제 일종의 저는 하여튼 컬처 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컬처 경제에도 제가 4단계를 또 아까 그 코첼라 모델 말고도 몇 가지를 써놨는데 몇 가지가 왜냐하면 컬처 경제는 하여튼 할 수 있는 게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그게 돈이 되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뉴탐사도 일종의 미디어 산업이지만 이것도 컬처 경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유지되고 망하지 않고 이른바 더 번성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 아이디어는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뉴탐사만 만들지 말란 말이야. 뉴스타도 좀 만들고. 재미가 필요해요, 재미가. 아니 왜냐면 재미라고 네. 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무슨 매불쇼식의 재미를 얘기하는 네. 건 아닙니다. 네. 재미는 여러 종류의 재미가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서울시장 거를- 후보 뜻을 이제 이루지 못하시면은 우리 네. 저 아니, 저는 뉴탐사 컬처 경제를 아니 좀- 아이디어 드리는 거는 뭐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뭐 해가지고 하는 거, 뭐 제가 뭐 여러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네, 그리고 거의 그런 옛날에는 그냥 서비스 산업이라고 얘기하던 게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컬처 산업이라는 거 지금 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네. 쪽으로만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펼쳐져야 돼요. 근데 이제 네. 어쨌든 뭐 김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 지방선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뭐 그냥 누가 뭐 오더라도 정책이 거기서 거기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오로지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이제 정치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누가 더 적합하냐.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만 관심을 많이 갖는데 오늘 김 의원님하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서울이 뭔가 사람을 하나 잘 뽑으면 확 변하겠구나. 그리고 지금 라고 하는 느낌이 좀 지금 와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변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게 정말 서울은 인구를 잃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2050년 되면 700 지금보다 200만이 떨어질 가만 내버려 두면 근데 그중에 내버려 두면 다 젊은 사람들만 나가. 김시원 같은 사람들만 나가. 저도 7년 전에 쫓겨났습니다, 그럼요. 서울에서. 네.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니까. 네.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지금 여기 출연자 중에 서울 시민 이제 유일한. 뭐 이거 봐. 하나도 생각 없는 사람들하고. 저 경기도 서울로도 네. 저는 서울로로 칩니다. 아, 그 경기도 나의 다시. 해방일지에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수도권과 서울은 노른자고 이제 여기는 흰자다. 그러면서 이제 그 네. 애환을 표출합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을 이제 지하철과 네. 차에다가 이렇게 하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저는 뭐 그냥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심해지고 문제는 이 똘똘한 채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계속 주장하는 게 똘똘한 채 이거 깨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만 서울에서 뭐 별로 수입도 없는데 여기서 계속 살고 있어요. 이건 문제라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큰 집에 살아. 왜 그래야 되냐고. 그거 몇 개 나누면은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바꿔야 돼요. 바꿔야지, 그러니까 도시의 생산성이 좀 저기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도시의 생산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도시가 늙어가면은 일단은 비용이 높아져요. 교통 비용부터 네. 그리고 일단 밖에 나오면 돈이 들어. 왜냐하면 교통비 뭐냐 점심 먹는 값, 뭐 사람 만나는 값 해가지고 다 돈이 들어. 저의 저기는 직주 근접 서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직주 근접 서울은 뭐냐면 되게 지금 서울에 116개의 생활권이 있는데 116개의 생활권에서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은 약간은 왜냐면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자급자족이 일어날 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저는 하여튼 굉장히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집을 자기가 하나 가지면은 평생 거기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직업이 바뀌는데 집을 내가 그걸 이고 다닐 수도 없고 달팽이처럼. 그러니까 수시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양도세 너무 걱정 안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임대로 살 수 있으면 임대로 살 수 있게 하고 이동성을 쉽게 해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방배동까지 여의도까지 출근하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럼 빨리 여기 옆에다가 쉬운 거 좀 해가지고 살고
조금이나 가까운 데 살고 이렇게 그래서 해줘야 제가 요 해줘야지. 근처에 월세방을 구하고 싶었는데 네. 아니 월세방을 구해도 나중에 살다가 뭐 네. 청약을 해도 당첨이 돼도 능력이 안 될 것 같은 글쎄 서울은 너무 말이죠. 비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나 생각은 중장기적으로는 집보다는 주식 쪽으로 더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집은요 지금 2050년까지 하면은 지금 아무리 1, 2인 가구가 는다 하더라도 집을 지금처럼 때려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 수도권에 저렇게 집 많이 짓고 있는 거 그렇게는 한 20년 뒤면은 벌써 이게 다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기 막 지금 하여튼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서울이시겠지만 네. 그 밖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아 이 도시 정말 좋다. 네. 우리 서울도 이 도시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든 여러 가지 그런 국내나 아니 국외나. 국내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도시는 전주예요. 전주. 근데 전주도 최근에 이제 막 가면은 너무 또 막 달라져서 처음에 제가 도시가 이렇게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 전주였습니다. 서울보다도 오히려. 네. 전주가 이유가?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더라고요. 막 쭉 가는데 갑자기 블록을 가다 보면은 갑자기 막 성벽이 나타나. 네. 그리고 가다 보면은 또 나타나. 막 되게 니네 이상한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며칠 묵으면 얘를 되게 이상한 데다. 그 다음에 가니까 갑자기 그 있잖아요. 그 한양에 네. 그 저기 한옥마을도 있고. 네, 한옥 그때는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앞에 버드나무가 있고 전동송당이 막 날파. 그러니까 저는 처음으로 도시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굉장히 혼재돼 있는. 근사하다라고 생각한 데가 전주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도시로 제가 좋아하는 도시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도시죠. 밀라노. 왜냐하면 저는 파리 같은 도시 별로 안 좋아해요. 밀라노. 저도. 네. 파리가 은근히 폐쇄적인 도시라고. 네. 저기 밀라노,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좋아요. 거기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이러는 데가 그래서 그런 도시를 좀 좋아해요. 파리는 뭔가 약간 인위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 조명도 그렇고 다. 파리는 모이게 돼 있죠. 전형적으로 계획. 이 왕정시 권력자가. 절대 왕정 시대에 그냥 권위가 서울보다 훨씬 더 온갖 권력의 냄새가 원상하게 피어오르는 도시가 사실은 파리예요. 밀라노는 좀 더 자연스럽고 골목골목이 있고. 좀 그렇죠. 왜냐하면 오히려 거기 밀라노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 세대를 거쳤고 르네상스에서도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는 워낙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실용적인 도시거든요. 파리는 아주 절대 왕정의 도시지 기본적으로. 저는 은근히 파리를 별로 속물적이라고 별로 안 좋아해. 너무 잘난 척해. 너무 잘난 척해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약간 전주, 밀라노 이런 풍으로 서울시를 한번 디자인해보고 싶다. 이런 컨셉도. 약간 그런 느낌도 서울에서 가능할까요? 밀라노, 전주 같은. 아니 그러니까 서울은 이미 서울의 분위기가 있어요. 어디처럼 되라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도 서울에 제가 25개의 구가 있고 약 470개의 동이 있고 약 116개의 생활권이 있고 그런데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막 알록달록합니다. 성격이 다른데 그거 자체를 너무 비슷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또 아까 8개 저기 하는 거 지역 생활권 활력을 업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있어야 돼요. 서울 정도면은 우리 일본만 하더라도 도쿄만 가더라도 동네마다 특색이 꽤 있거든요. 네. 동네마다 꽤 특색이 있어요. 물론 오랜 기간에 발전된 도시라서 그렇긴 한데 서울도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꼭 사대문화만 특색이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하는 바는 있으나 여기서 바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책에 나온 서울다움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다움은요 하나로 정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서울엔 제가 여기서 하는 혼종,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변종, 그 다음에 잡종 이런 게 막 섞여 있는데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분명히 질서는 있어.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는데
그런데 굉장히 안전해. 이게 굉장히 맞아요. 서울같이 신기한 안전한 도시가 없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요. 이건 참 좋아하는 게 에너지가 넘치면서도 어딘가 케어받고 있다. 내가 누군가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쓰레기도 잘 치워지고 있고 네. 파리 가 보세요. 쓰레기가 뭐 온 상황에 댕글로 네. 이거는 뭐냐면 잘 치워지고 있고 지하철은 제 시간에 오고 있고 교통신호는 잘 되고 있고 이런 그 이제 그런 게 서울이 갖고 있는 굉장한 힘이에요. 서울다운. 네, 서울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예. 아니 우리 뉴탐사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사실은 얘기를 해서 네. 의원님이 여기 오시면 이제 풀없이 서울 얘기를 할 텐데 네. 서울 얘기만 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래 봐서 얘기하니까 야 서울 얘기를 이렇게 예, 재미있고 되게 이렇게 몰입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그냥 김진애 제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얘기하니까 저는 서울 얘기하면 도시 얘기하면 제 눈을 반짝반짝하고 아니,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네, 네. 특히 우리 방송 전에 얘기했던 그 모듈형 주택에 네, 네. 대한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블록 그거는 아직은 조금 대입이니까. 아. 근데 이제 저는 이 생각이에요. 제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장을 딱 맡았을 때 내가 막 이제 한 18년을 건축해서 떠나 있다가 막 욕을 한 게 그동안 비싸고 호화롭고 높고 넓게 짓는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했어. 싸고 튼튼하고 빨리 안전하게 하는 기술들은 오히려 퇴보됐어요.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네, 그쪽 그다음에 그쪽 그러니까 이게 만약 공룡 시장으로만 다 가버린 거예요. 이 개미 군단 시장은 정말 요새는 뭐 다 1인 죽기. 가구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뭐 작품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업자로 일하거나 뭐 이런 식인데 다 사장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는 중간 생태계를 복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산업을 만들어주고 산업이 좀 튼튼하게 기술을 가지고 기술적 제가 아까 로봇 주차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새는 건식공법도 요새는 이제 OSC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나와서 빨리 지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더군다나 요새는 왜 노동자 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그런 건축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뭐 청와대에 제안했는데 곧 뭐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게 하도 우리 장관님이 너무 그걸 좋아하셔가지고 장관님이 그냥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막 이거 국권위에서 하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막 이게 발화가 돼서 많이 좀 시달리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알려지면은 굉장히 그리고 저는 뭐 알려지는 거 이상으로 이걸 실현되게 하고 싶고 이게 결국 실현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장. 지자체에서 이걸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서울시장이 이런 게 되면은 아니 왜냐면 제가 소구루가 아니라 바깥으로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서울시장이 우리 편이면 내가 SH 불러다가 당장 이거 시범사업하고 할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왜냐면 제일 좋은 테스트베드가 서울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 그 역세권 미드타운 할 때 그런 모듈러 주택들이 들어가서 내 생애 주기에 맞게 아이가 있을 땐 좀 넓게 살다가 네, 두 개 합쳐서 살다가 애를 독립시키거나 좀 줄여서 네, 살고 줄여서 살고. 또 부모님을 모셔야 할 상황이 생기면 또 늘렸다가 네. 그런 식으로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럼요. 아니 그게 다 왜냐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행정적으로 안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상상이 안 이제부터 가요. 한 거예요. 상상은 안 가. 벽을 어떡하지? 그래도 이제 네. 아니 어쨌든 왜 의원님이 이제 꿈꾸는 이제 꿈이 실현이 되려면 일단 서울시장 후보가 되셔야 아니 되는데 서울시장이 후보가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서울시장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이런 얘기를 솔직히 많이 그렇죠. 준비해 놓고 네. 영상도 준비해 놓고 막 왜냐하면 이제 제가 왜 이야기꾼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하면 만약 근데 후보가 이제 우리도 이제 되도록 이제 지금 이 방송을 이제 보는 분들은 이제 많이 좀 그 당에 좀 이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후보들 가면 다 성이 안 차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도 그나마 좀
김진애가 가지고 있는 아니, 이 아직 꿈을 몰라요. 실현시킬 만한 후보. 아직 몰라. 왜냐하면 모른다. 지금 토론이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토론이 진행이 왜냐하면 안 돼서. 토론회를 봐야지. 그리고 공약이 아직 다 안 보여. 왜냐하면 지금 공약이 가령 어떤 분은 보면 어떤 거는 조금 좀 새로워 보여. 왜냐하면 저는 공약의 구체성을 보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솔직히 구체적인 공약은 좀 달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양반의 지향성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새 사람들한테 누구를 설득하려고 막 애쓰고 막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해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뿐이다.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뉴탐사는 뉴탐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뿐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뉴탐사 보고 아무리 재밌는 컬처를 막 하라고 그래도 뭐 싫으면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방법도 생각도 안 나고 왜냐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물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를 뭐 좀 그때 봐야죠. 보고서도 안 되면은 무소속으로 나갈까? 어떻게 할까? 막 그럴지도 근데 모르지. 옛날에 이제 서울시장 말고 사실은 그 문재인 그 정부 때 국토부 장관 제안을 받으셨는데 그걸 아니요. 거부했다고 받은 적 한 번도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어요.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국토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국토부 아니 왜냐면요. 장관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장관급 위원장을 했어요. 네. 그때는 사실은 장관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장관을 제안을 받았는데 신문에는 물론 안 났지만, 근데 제가 그때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난 내가 잘하는 일을 가서 하고 싶지. 내가 왜 환경부에 가서 물론 그것도 할 수는 있겠으나 장관이 좋아서 하고 싶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 오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이제 끼리끼리의 이제 저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지 그건 난 인터넷에 보니까 좀 잘못된 거구나. 네. 왜냐면 김진애 의원님이 그 국토부 장관 제안을 거절해가지고 아니요. 그 자리가 이제 김현미 장관한테 그런 가가지고 거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망했다. 그런 거 전혀 뭐 이런 없어요. 얘기인데 그거는 사실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사실이 그때 아니네. 장관이 됐더라도 네. 아마 노후를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너무나 청와대에서 김수현 그때 정책실장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자제우지를 하려고 그래서 뭐 솔직히 국토부 장관이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여지를 둔 때가 아니라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가 어떤 공직도 제안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네, 그 공직을 제안한다. 일찍이 그 장관직을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일단은. 확실히 했어요. 저는요 임명직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출직은 제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뭐냐면 대통령도 설득하고 국토부 장관도 설득하고 문화부 장관도 설득하고 산자부 장관도 설득해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데 선출직의 그 재량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임명직은 정확하게 장관은 시크리터리 예요. 대통령에. 그래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한테 조금 덜 어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부총장 하죠.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니 뭐 부총장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뭐 장관은 저기 하지만 저는 임명직은 별로 그래서 임명직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해왔어요. 저한테는 선출직은 더 어울린다. 안 되면은 지금은 이제 좋은 게 이거는 위촉직입니다. 잠깐만 해도 되는 위촉직이니까 그냥 대통령이 저한테 명령을 하거나 이러지. 물론 뭐 장관을 요청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좀 낫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막 뭐 만들어서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고 갖다 드리고 막 그러는데 장관은 사실 일상적인 그 행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여러 사람한테 대통령한테도 좋을 거고. 그럴 것 여러 같아요. 사람한테 좋을 오늘 것 얘기를 같아요. 들어보니까 너무 설득이 돼. 시민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민들도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좋고. 아마 제가 이거 다음 월세방은 서울로 갈. 제가 이 제주는 저는 서울 사람들을 서울러들을 좀 신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뭐냐면 어디 뭐에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루저라든가 실패한 사람이. 그다음에 이거는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훨씬 더 근사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근사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또 그런 점에서 신나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 생각은 있어요. 네. 네. 자, 의원님. 또 질문이 계세요? 예. 네. 사실 지금 김어준 얘기도 하시고 뭐 합당 이후로도 말씀을 많이 하신 것과
것과 연관해서 지금 유이재명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유이재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사람은 막 그 올드 이재명과 유이재명의 어떤 권력 투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또 좀 다르게 보시지. 저는 뭐 이재명은 희망의 징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리고 그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죠. 정치의 본령은 좋은 변화에 대한 희망이에요. 딴 거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변화에 대한 희망을 주면은 좋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좋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뭐가 될 것 같아. 꼭 내 돈에 돈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일단 될 것 같아. 제가 이걸 너무 기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뭐 꼭 실용주의 이런 거 다 떠나서 솔직히 우리 요새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갈등과 혐오와 이 정말 이준석류의 조롱과 혐오 뭐 이런 거에 젖어 있으면서 나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젖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롱이나 하고 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몰려다니고 막 이러는 게 있잖아. 이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거기서 나오지 않는 한은 구원이 안 되거든요. 이거 나라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스스로 희망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저는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반가워요. 저는 반갑습니다. 그냥.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살아온 이 삶의 궤적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의원님이 사실은 이제 원조 뉴 이재명에 사실은 좀 가깝지 않나요? 그거는 너무고요. 이거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제 스펙을 보고 제가 주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평생 비주주의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일단 여자고 우리 사회에서 여자는 비주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공대 출신은 비주류입니다. 특히 공대 출신이 맞아요.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는 비주류입니다. 우리 공대 사업계 안에서는 저도 주류예요, 당연히. 그런데 정치권 안에 들어오면은 비주류예요. 비주류. 특히 전문가 출신은 비주류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당내에서도 항상 들러리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할 때 잘해주면 좋지만 너는 우리 메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친노인 것 같지만 친노로 인정해 주지는 않겠어. 그러니까 범노로 만족해.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비주류. 게 그거요. 문재인 정부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게. 네. 왜냐하면 저는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다 이해하지만 제가 항상 민주당의 문화를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일반 민주화 운동 시대 그 다음에는 386 시대의 그 학생 운동으로 가가지고 한 거에 이게 주류다 민주당의 주류인데 이게 근데 실제로 실권을 잡은 사람은 DJ 하나 빼놓고는 다 비주류에서 잡았다.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 비주류였잖아요. 그잖아. 네, 비주류 그렇죠. 잡았잖아. 문재인 대통령만 빼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비주류에서 잡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걸 변화시키는 힘은 비주류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항상 좋은 힘은 변방에서 나오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들은 자기네들 하던 부족한 게 대로 하는 없으니까. 게 편해요. 네. 우리 부족한 게 내가 아는 없으니까. 사람이 뭐 위원장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비주류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 사람이 주류로 또 가야죠. 어느 만큼 가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기독교 하나 될 거예요. 이거 인간의 기본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도 꽤 이런 혁신이나 이런 거에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제가 끊임없이 비주류의 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건축가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 살 수 있을 때 저거 다 떨쳐보내고 정치권으로 왔거든요. 네. 새로운 도전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아웃사이더 비주류로 취급하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혁신, 일신, 우일신하고 이러는 거 재밌잖아요. 난 세상을 바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정치를 좋아해요. 그 폐쇄적인 걸 열어버리려고 열린 우리들 민주당.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열린민주당은 저는요 솔직히는 제가 60도 58에 18대 국회를 떠날 때 저한테는 이제 정치 기회는 안 온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한 8년을 제가 그냥 정치권 밖에서 물론 도와주고 이러는 건 했지만 저는 국회의원 기회는 전혀 안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열린민주당에서 우연하게 여러 저기로 발탁을 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올 때 그때 너무 좀 우스워했어요. 그리고 우스워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그러니까 저한테 새로운 그 문이 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 전혀 그때 후회 안 하고요. 아무리 김어준 공장장이 몰빵으로 우리 밟아도 우리 세성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신나게 저기 했고 그 다음에 신나게 서울시장 도전하고 신나게 열린민주당 당원들하고 지킨 약속해서 10달 만에 위원직 버리고 김의겸 의원한테 물려줬고 맞아요. 나는 저는 뭐 하든 간에 그렇죠. 약속대로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켰다. 10달 만에 저 단일화하고 그 국회의원직 버린 사람은 헌정사에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헌정사의 기록이에요. 그때도. 근데 좀 뭐 비주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의원님이 이제 스펙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그 점에서는 완전 그냥 스펙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정치 참여는 이제 2003년도에 그 참여정부 때 우리당. 열린 우리당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제 보수당에서 영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이 아니라 수없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요. 그런데 보수는 안 갔고. 아니 제가 1994년에 타임지에서 무슨 백인으로 뽑히고 난 다음에 제일 나쁜 건 뭐냐 유명해지는 거 제일 나쁜 건 뭐냐면은 여자가 유명해지면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입지를 해요. 2년마다. 네, 근데 왜 보수당으로는 안 갔습니까? 아니 이제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 있지. 그쪽은 왜냐 제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많은데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쪽 사람 얘기하다 보면 토할 것 같아. 비위가 상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냥 토할 것 같아. 정말 그냥 밥 먹고 나서 집에 와도 또 토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의 사람들도 당연히 진보 쪽의 사람들 많이 만나. 이 사람들은 조금 갑갑해. 좀 갑갑한데 이 사람들은 내가 조금 가르쳐가면서 하면 좀 될 것 같아. 근데 지금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왜냐면 이쪽 사람들하고는 토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요 만나잖아요 하나같이 돈 버는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같이 일자리 어디에 출세하는 얘기밖에는 못하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토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무슨 뭐 조금 뭐 좀 잘난 척도 하고 문화에 좀 나도 대해서도 뭐 얘기하고. 지식인인 척도 하고 뭐 좀 그래야 좀 인생 사는 맛이 나는 거.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또 저기 우리 민정청 사람은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들고 나고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를 민주당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너는 결국 학생운동도 안 한 사람 아니냐. 너 그런 거 시혜를 다 저기. 그래서 제가 항상 빚진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운동화. 너 여성운동 하나도 네가 하는 일이 너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거 하면 그렇죠. 근데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 쪽에 그런 문화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른바 주류의 운동권적인 시각 그게 여전히 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좀 자꾸 바뀌겠지. 네.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빛의 혁명에 다 같이 동참했으니까. 네. 적어도 이제 그렇잖아요. 내란 이제는 접견을 같이 한 노벨 평화상 후보자들. 우리가 맞다. 정말 우리가 노벨 평화상 받으면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죠?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럴 아빠, 내가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좋겠네. 그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즐겁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야기도 진짜 이 에너지가 지금도 연세가 뭐 있으신데도 에너지가 넘치시고 청년 가산점이 필요한 그러니까. 정신 에너지. 왜 에너지에 애자를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오늘 좀 알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오늘 하여튼 뉴스다 프로그램에서 이 정치인 초대는 처음이네요. 그래. 3회째. 겨우 3회째인데. 첫 번째 정치인으로 1호라는 기념으로. 네. 오늘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진짜 다시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한번 좀 더 그런 방문해 거 주시면 좋죠. 좋을 것 네.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저희도 더 재밌게 또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요거 좀 보십시오. 이게 이토록 서울 책이 나온 거는 작년에 12월 달에 나왔는데 이거는 꼭 김진애가 시장 후보 되려고 쓴 책이 아니고요.
정말 저의 평생에 녹아든 서울에 관련된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으시면요, 막 서울에 나가서 걷고 싶으실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드릴까? 고맙습니다. 자, 이상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또 내일 또 취재 플러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시 유튜브 실행하고 유탐사 검색하고 유탐사 클릭하고 구독 누르고 영상 선택하고 알림 설정하고 전체 설정 꼭 좋아요 누르기 하시면 유탐사가 널리 알려집니다.